오늘 오전 일리노이주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소매절도와 조직화된 범죄가 증가하면서 $950 이하 절도범을 경범으로 분류한 주민 발의안 47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총격과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광란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통근버스 안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상한 이후 7번 연속 동결로 연준은 올해 한 번 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일리노이주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39분쯤 일리노이주 오글 카운티 로스트 레이크에 자리한 한 가정집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족들을 살해한 뒤 용의자 본인도 총격 자살을 시도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글 카운티 셰리프국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총기로 무장한 남성 용의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Our hostage negotiators arrived on scene and attempted to make contact, and the first call to his cell phone began at 10:40. In excess of 50 phone calls were made in various forms to the residents, with no answer. 현장에 특수기동대가 도착했고 정오가 될 무렵 경관들은 가정집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성 용의자는 진입하는 경관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경관들은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Immediately upon entering the house, our deputies received fire from inside the house. 3 deputies were struck by gunfire and transported to local hospitals. The suspect was also struck by gunfire and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사건이 발생한 로스트 레이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100마일가량 떨어진 전원주택 밀집지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부상에서 회복하는 즉시 이번 총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소매절도와 조직화된 범죄가 증가하면서 $950 이하 절도범을 경범으로 분류한 주민 발의안 47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 47, $950 이하 절도와 단순 마약 소지 범죄를 경범죄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소매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발의안이 범죄자들을 쉽게 풀려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펜타닐 마약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10년 만에 발의안 47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주 총무부는 발의안 47에 대한 개정을 지지하는 서명이 60만 1,317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는 당초 90만 개 이상 제출됐는데 이 중 투표 상정에 필요한 54만 개를 넘겨 60만 개 이상이 승인을 받으면서 11월 선거에 상정될 조건을 갖췄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법안 내용은 일명 스매시 앤 그랩으로 불리는 조직적 떼강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매 절도라 해도 총액 기준 피해 금액이 $5만 넘을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범 절도라 할지라도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을 경우 중범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법안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펜타닐 등 마약을 유통하다 기소될 경우 판사 재량으로 구금이 가능하고 만약 마약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 체계 가중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버트 리바스 주 하원의장 등 몇몇 의원들은 이번 발의안 47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정한 사법 기준을 부여하고
포화 상태였던 재소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처벌이 아닌 재활 교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마련된 법안이 마치 소매절도 범죄를 증가시킨 원인인 것처럼 왜곡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늘어난 소매 범죄는 도난 물품의 온라인 판매를 막는 등 별도의 개별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발의안 47 개정과 관련해 현재 뉴섬 주지사와 발의안 지지 측은 2주간의 협상 기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서명이 확보된 만큼 주민 발의안 47 개정안이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 안건으로 정식 상정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맨하탄에서 총격 사건과 칼부림 사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칼부림 사건과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치안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젯밤 10시 15분경 911 신고를 받고 항만청 버스터미널 인근 8에비뉴 40스트리트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2세 피해 여성이 가슴에 칼이 찔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피해 여성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한 여성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당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8에비뉴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 피습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2시간 전인 저녁 8시에도 맨해튼 미드타운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경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브로드웨이 33스트리트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총격 사건으로 인해 33세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고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펜스테이션 인근에서 남성 간에 발생한 언쟁으로 인해 용의자가 총기를 꺼내 피해 남성을 쐈으며 이 오토바이를 타고 브로드웨이 남쪽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상하이를 착용한 채 야구 모자를 쓰고 검정색과 청록색이 섞인 배낭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두 사건 모두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며 목격자 및 용의자를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애틀란타에서 광란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통근버스 안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애틀란타 통근버스 안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에 접근해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용의자는 운전사를 위협해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17명의 시민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버스는 수마일 동안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질주했습니다. 긴박한 추격전을 벌인 용의자는 결국 특수기동대에 의해 체포됐는데 애틀란타 경찰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의 신원이 전과 19범인 조셉 그리어라고 발표했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는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으며 버스 안에서 걸려온 휴대전화를 통해 버스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저격수는 인질을 위협한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주 보안관은 스나이퍼가 컴퓨터 모니터를 관통해 무장강도 용의자를 사살하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스에서 36세 남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털려는 시도를 했으며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안에서 2명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에게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후 2명의 인질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협상자는 용의자를 항복시키려고 했지만 용의자는 한 명의 인질인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이에 대응해 용의자를 사살하게 됐다고 카민 마르체노 보안관이 밝혔습니다. 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비디오를 통해서는 은행 밖 스왑 팀원들의 모습이 보이며 한 명의 스나이퍼가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이용하여 소총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촬영된 비디오에는 컴퓨터 모니터에 난 총알 구멍과 인질 뒤에 쓰러져 있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 스왑팀이 들어와 섬광 수류탄을 사용했으며 용의자가 무력화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공공정보 담당관 토드 올머중이는 용의자의 노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스나이퍼는 용의자의 이마 중앙을 정확하게 겨냥한 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총을 쏴 그를 순식간에 사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대비해 저격수들이 정기적으로 이 같은 경우의 사격 위치를 훈련한다고 올머는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일중 기자가 전합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상한 이후 7번 연속 동결입니다. 연 5.25%에서 5.5%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 몇 시간 전 나온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폭 둔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We see today's report as progress and as building confidence, but we don't see ourselves as having the confidence that would warrant beginning to loosen policy at this time. 연준 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월 때와 같은 2.1%로 전망하면서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높은 2.6%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예측표에선 올해 말 기준금리를 3월 전망대의 4.6%보다 높아진 5.1%로 예상했습니다.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낮아진 물가 상승률에 환호했던 시장은 일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2%대까지 낮아졌던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3%대로 올라섰습니다. 주요 통화들과 비교한 달러 가치도 반등하면서 역외 시장에서 10원 이상 내렸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낙폭을 줄였습니다. 뉴욕 주식시장도 애플과 테슬라 등 기술주 급등의 영향으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장중 고점보다는 낮아졌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과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예측표처럼 강경 발언을 한 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진한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가 모닝 컨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등록 유권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34%만 승리할 것이라고 답했고 5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는 답변은 59%인 반면 공화당은 13%에 불과했고 무당층은 25%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유권자들의 41%는 2028년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15%,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14% 등 유력 주자들 가운데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해부터 낙태 문제에 있어 존재감을 높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후원금 모금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 쿠웨이트의 한 근로자 숙소에서 불이 나 최소 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건물 1층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한쪽 외벽을 덮어버렸고 창문마다 연기가 가득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12일 아침 6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쿠웨이트 남부 근로자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최소 49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직 일어난 사람이 많지 않은 새벽에 불이 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أعداد الوفيات جاري حصرها هي العشرات يعني تقدر أكثر من 40 شخص مع الأسف جاري حصرها أن هناك حالات تم نقلها كإصابات لكن هي في العناية المركزة في بعض المستشفيات. 화재가 난 건물은 6층짜리로 당시 2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건물주를 체포한 뒤 과밀화를 방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باكر القوى العامله راح تشتغل هم عليها تكدس العماله، انا الحين بشوف شنو موجود المخالفه هني، وصاحب العقار هذا راح اتحفظ عليه انا لما اشوف تكدس العماله وهماله. 쿠웨이트는 다른 걸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건설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며칠 내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물체 등이 설치되자 푸틴 방북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랐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한 단계 더 격상될 전망입니다. 북한 재래식 무기의 러시아 수출과 러시아 탄도미사일 기술의 대북 이전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중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 북핵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우방국들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 러시아 정상의 북한 방문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미군이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일본 본토뿐 아니라 중국과 가까운 해상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전투기가 날아오릅니다. 일본 남부 해상에서 출격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남중국해 훈련에는 캐나다와 프랑스군도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괌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미군 단독으로 2년에 한 번 실시하던 용감한 방패 훈련. 이번엔 중국의 작전 반경인 난세이 제도에서 타이완, 필리핀 인근 해상을 잇는 제1열도선과 일본 본토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이번 훈련에 참여했고 미 군용기 등이 일본 본토 북쪽 자위대 기지에서 훈련에 나선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アメリカ軍三沢基地が攻撃された場合に近くの自衛隊の基地をスムーズに使うことができるか試しておきたい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と話しています。 중국군이 일본 본토 부근까지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자 미군도 이에 맞서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y're trying to improv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also to send a message about what could happen. 미국은 이번 훈련에 우주군까지 참가시켰습니다. 이 역시 중국의 우주 활동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뉴욕타임스가 H마트 등 아시아계 식료품점이 틈새 시장에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H마트는 지난 1982년 뉴욕에서 작은 한인 슈퍼마켓으로 문을 열어 현재는 전국에서만 90여 개 점포를 둔 대형 식료품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향 음식이나 식재료를 판매해 이민자 지역사회의 필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시아 인구 비중이 많이 늘고 미국인들이 라면 등 한국의 새로운 맛을 찾으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H마트의 경우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달엔 샌프란시스코의 쇼핑센터를 3,700만 달러에 통째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서카나에 따르면 전국 내 슈퍼마켓에서 아시아 전통음식 코너 매출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약 4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8학년 학생이 주차장 5층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헬스테드 애비뉴에 있는 해리슨 메트로 놀스역 주차장 5층에서 친구들 5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던 마크 앤토니가 건물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그를 급히 화이트 플레인스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따르면 아이들은 주차장 꼭대기층에서 전기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던 중 마크의 자전거가 벽에 부딪혀 뒤집혀져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MTA 대변인 아론 도너반은 MTA는 이번 사고를 엄밀히 조사 중이며 마크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비용이라도 치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고펀드미 페이지에는 11만 9천 달러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해리슨 중앙교육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이 보장된 자전거 전용 차로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2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30명의 사망자 중 23명은 전기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기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이들의 수는 직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